약사 이지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방송을 보시고 쥐젖이 있는지를 몰랐다가 살펴봤더니 쥐젖이 있다고 깜짝 놀라서 연락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더 막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트레스 받으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몸의 신호를 잘 알아차려서 미리미리 질병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방송을 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을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당뇨를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건강검진을 했더니 당뇨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거 아니에요. 인슐린 저항성은 몇 년 전부터 우리한테 신호를 보냈거든요.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않고 무시하고 살다가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뭐 내당능 장애, 공복혈당 장애 또는 당뇨 이렇게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때 놀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면은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몸이 신호를 보낼 때 좀 겸손하게 몸에 좀 소리를 좀 듣고 균형을 좀 잡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몸을 좀 사랑해 주세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췌장이 약해요.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당뇨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점점 늘어나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당뇨가 아니었더라도 고지혈로 시작해도 고혈압으로 시작해도 결국에는 또 당뇨로 만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뇨약을 드시는데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본인들이 드시는 약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요. 어떻게 이 약이 내 몸에 들어와서 혈당을 떨어뜨리는가를 알아야 저혈당에 대비할 수도 있고 합병증에도 대비할 수 있고 전체적인 몸 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 지식이 너무 없으셔서 약이 너무 늘어나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시청자분들도. 약에만 계속 의존을 하게 되면 약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약이 나를 먹는 건지 내가 약을 먹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어제도 어떤 환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 나이가 80쯤 되셨거든요. 그런데 약이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 거기에다가 갑상선, 그리고 류마티스, 골다공증 약이 너무 많으니까 이 약을 드시기 위해서 하루 종일 너무 애를 쓰시는 거예요. 약을 먹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고 다시 또 때 되면 약 드시고 근데 약을 안 드시면 또 몸이 막 춤을 추고 이러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고통을 안고 사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이 시청자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또 혹시 그런 분들이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 약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시작을 해봅니다. 자, 당뇨약의 원리를 아시려면 전편에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꼭 보고 오세요. 그걸 보셔야 지금 당뇨약의 원리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당뇨약은요.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췌장을 도와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인슐린의 작용을 증강시키는, 그러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소화기, 이 위장에서 인슐린의 작용을 증강시키는 약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근육이나 지방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즉 인슐린만을 잘 듣게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해주는 약. 이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이 포도당이 아예 몸 안으로 흡수를 안 하면 또 당이 안 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항문까지는 몸 안이 아니고 몸 밖이에요. 입에서 항문까지는 음식이 흐르는 곳이고요. 실제로 혈당이 높아지는 곳은 몸 안이죠. 그러니까 이 입에서 항문까지 우리가 먹은 음식이 혈액 속으로 안 들어가면 당이 안 오르겠잖아요. 그래서 아예 장에서 흡수를 방해하는 약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몸은요. 우리가 굶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밥을 못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으로 걸러진 포도당을 재흡수하는 기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껴 쓰고 다시 쓰고 와나바나라고 하잖아요. 나눠 쓰고 이렇듯이 우리 몸은 에너지 한 방울도 에너지 한 톨도 허투루 내보내질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굶었어도 인류가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신장에서 포도당을 재흡수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또 방해해버리면 포도당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당이 안 오르겠죠. 그리고 우리가 굶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먹지 않아도 간이 당을 합성을 해요. 당을 만들어 쓴단 말이죠. 근육을 녹여서 지방을 녹여서 간을 만드는데 이거를 또 방해를 해도 당이 안 오르겠죠. 이렇게 6가지의 기전으로 약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이 이 3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모르시겠으면 가까운 동네 약국에 가셔서 물어보면 다 알려주세요. 근데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제가 약국에서 경험을 하면 그 약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도 아, 나 원래 이거 몇 년째 먹는 약이니까 내가 더 잘 알아 이러면서 설명을 들으려고 안 하세요. 그게 너무 안타까우세요. 약사님들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국을 방문하실 때는 그 약에 그 성분명이 써 있는 약봉투를 버리지 말고 가지고 가셔서 약사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뭐 쌀라쌀라쌀라 영어로 써 있고 뭐 모르겠어도 알고 보면 이 6가지에서 안 벗어나요. 크게 이 6가지 바구니에서 안 벗어나고 이 6가지 중에서 섞어서 쓰는 거예요. 1번, 3번 쓰거나 뭐 2번, 4번 쓰거나 3번, 6번 쓰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상태를 따라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내 몸 상태는 의사가 잘할까요? 내가 잘할까요? 내가 더 잘 알겠죠? 그래서 나의 상태를 의사한테 말을 하고 의사가 환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약을 골라서 처방을 내는 거니까 내가 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있고 의사하고는 소통을 하시는 거고 약사하고도 이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이 약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현상 같은 거를 물어보셔서 꼼꼼하게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먹는 당뇨병 약의 종류와 특징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그려져 있는 걸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약이 많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몇 개 안 된다는 거. 6개밖에 안 된다는 거. 또 이름도 다 비슷해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이 바로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입니다. 제 1차 선택약이죠. 당이 막 시작한 사람 또는 당이 올 것 같은 사람한테도 처방을 내시더라고요. 당뇨 오지 말라고 예방 차원에서도 내는 약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다 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당뇨약입니다. 근데 이 당뇨약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약이 참 좋은 약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많이 쓰는 약인데 경우에 따라서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약이 용량이 적은 것부터 많은 것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약을 처방받고 속이 안 좋다고 해서 소화제를 사 드실 게 아니라 혹시나 이 약으로 인해서 위장이 불편해진 건 아닌지 의사나 약사하고 꼭 상담을 해서 용량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위장관 부작용은 좀 미식미식한다거나 구토가 난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설사를 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거든요. 혹시 드시는 약 중에 이 약이 있는지 보시고 그런 증상이 있다면 한 번쯤은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이 유산산증이라고요. 몸속에 젖산이 쌓이게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사람한테 일어나거든요. 그런 특징 때문에 신장이 약한 사람은 약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드시면서 좀 전신 근육이 좀 아픈 듯한 느낌? 좀 피곤하다 이러면 혹시 이 약 때문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조영제를 드셔야 될 때나 CT 촬영을 할 때 이 약하고 조영제하고 만나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건강검진 할 때 이 약을 드셔도 되는지 전문가하고 꼭 한번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이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약이요, 안타깝게도요,
우리 몸속에 비타민 B12라는 적혈구를 생성하고 신경세포를 생성하는 아주 중요한 비타민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혈액 속에 찌꺼기를 없애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찌꺼기를 없애는 이 비타민 B12가 우리 몸속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약이 당은 조절을 하게 해주는데 비타민 B12를 결핍하게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를 추가적으로 좀 보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힘들잖아요,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비타민 B12를 따로 보충제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의 장점, 가격도 저렴하고 당 조절도 잘 되고 심지어는 체중도 감소해준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항노화 효과도 있다고 보고가 돼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단점이 있는지 잘 체크하시고 또 건강검진 할 때 조영제나 CT 촬영 시에 이 약하고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건강검진 시에는 한 이틀 정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메트포르민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로 티아졸린디온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름이 너무 어렵죠.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입에 척척 달라붙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힘들었었는데요. 이 티아졸린디온 이 성분을 가진 당뇨약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내장 지방을 감소해줘요. 아까 제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내장 지방이 많아지고 이 내장 지방이 우리 몸의 염증의 주범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약의 장점이 바로 이 내장 지방을 감소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내장 지방은 감소해주면서 지방의 위치를 좀 바꿔요. 피하 지방으로. 그래서 체중이 좀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장 지방을 감소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돼서 포도당이 잘 혈액 속으로 가고 또 지방의 위치도 바꿔주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잘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많이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보다는 처방이 많이 줄고 있는 추세예요. 이 약의 단점으로 체중 증가, 또 부종, 빈혈, 또 심혈관계에 부담이 좀 된다는 보고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좀 걸러서 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이 있고요. 또 설폰요소제와 메클리티니드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췌장에 자극을 합니다.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을 혈액 속으로 잘 나가게 도와주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 약에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췌장이 알아서 인슐린을 내보낼 때는 딱 필요한 만큼만 내는데 이거는 약의 자극을 받고 췌장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 인슐린을 내보내지를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내보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바로 저혈당이 일어나요. 저혈당은요, 굉장히 뇌에 인간에게 치명적이에요. 저혈당이 오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항상 저혈당에 대비해서 초콜릿이나 사탕을 가지고 다니시라는 의사의 권고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게 처음에만 듣고 의사가 매번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내가 먹은 약 때문에 저혈당이 온다는 걸 깜빡 잊으셔서 식사도 안 하시고 약을 드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식사 안 하신 상태에서 이 약을 드시면 저혈당이 와서 식사 안 하시고 이 약 드시고 산에라도 가봐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산에 가다가 저혈당이 와서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정말 큰일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드시는 약 중에 이렇게 저혈당을 유발하는 약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식사를 안 하실 경우에는 차라리 이 약을 안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해요. 저혈당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본인이 이런 약을 드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혈당이 와서 힘든데도 저혈당인지를 모르고 그냥 체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보양식을 사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나이가 드시면 저혈당 때문에 힘든지 기운이 없어서 힘든지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보양식을 드셔서 오히려 또 몸이 안 좋아지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꼭 본인이 드시는 약 중에 저혈당을 유발하는 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 약에 단점이 있어요.
제가 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인슐린을 만드는 곳은 췌장이지만 인슐린이 작용하는 곳은 근육과 간과 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약을 드시게 되면 지방세포에 인슐린이 작용을 많이 해서 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체중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를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좀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본인이 관리를 잘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약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 알아차리시고 이 약도 1ml, 2ml, 3ml 이런 식으로 용량이 있거든요. 늘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은요. 신속하게 혈당을 강화한다는 거죠. 인슐린만큼 혈당을 잘 떨어뜨리는 호르몬이 없잖아요. 근데 인슐린을 팍 짜주면 혈당이 탁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혈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한해서 처방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DPP-4 억제제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혈당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 혈액 속에 당이 높아지면 췌장이라는 곳에서 인슐린을 분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혈액 속에 당이 있는지 이것만 감지를 해서 췌장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알고 봤더니 소화기 있죠. 뱃속에 음식이 들어오면 이 음식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췌장이 또 일을 한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슐린이 분비를 되려면 인슐린이 분비를 잘 하게 독려하는 호르몬이 또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잘 나오게 도와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이 소화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은 근데요, 잠깐 나왔다가 빨리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러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빨리 사라지지 않게 하면 인크레틴이 계속 인슐린을 나오게 하니까 당 조절이 잘 되겠구나 이렇게 착안을 해서 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빨리 사라지지 않게 하는 약인 거예요. 즉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빨리 사라지게 하는 게 DPP-4라는 효소인데 이 효소를 억제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인슐린이 잘 나오게 도와주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몸속에 많이 머물게 하는 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이 소화기에 작용을 하다 보니 췌장 세포를 막 직접적으로 자극을 안 하다 보니까 저혈당의 위험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까 췌장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하는 그 약보다 이 약이 훨씬 많이 처방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저혈당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요, 약이라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 몸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약이 들어가서 도움을 줬기 때문에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약의 부작용이 뭐가 보고돼 있냐면 면역이 약화되는 게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면역력이 약화되고 또는 췌장염도 보고가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면서 처방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PP-4 역제제가 요즘은 참 많이 처방이 되는 약입니다. 식단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많이 쓰는 약이 있어요. 우리가 당이 있으면 단순당을 못 먹게 하잖아요. 뭐 포도당이나 밀가루나 뭐 이런 단순당을 먹게 되면 혈액 속에 당이 빨리 올라가니까 그런 거 드시지 마세요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안 먹고 살아요. 당이 있어도 먹고 싶은 건 한 번씩 먹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약이 도움이 됩니다. 이 밀가루 음식이나 뭐 떡이나 빵이나 이런 걸 먹었을 때 그 음식이 몸 안으로 흡수되지 않게 그 약의 분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서 포도당으로 되어서 몸 안으로 흡수가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포도당으로 분해가 안 돼서 몸 안으로 흡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을 좀 먹었을 때 근데 불안해. 내가 이걸 먹었는데 당이 오를까 봐 걱정이 돼. 그럴 때 이 약을 드시면 분해가 안 되고 화장실로 가는데요. 자, 포도당으로 분해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될 게 있어요. 분해되지 않은 당들이 뱃속에서 춤을 춥니다.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된 거죠. 분해하는 게, 소화라는 게 뭐예요? 탄수화물을 잘게 부수는 건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불량에 시달릴 수 있고 이 분해되지 않은 당들이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설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사람들은 과민성 대장 증상처럼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려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약은 식사를 할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식사 안 할 때는 전혀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약이 요즘은 잘 처방이 안 돼요. 너무 이제 배가 아프잖아요. 당 조절하려다가 과민성 대장 증상 이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처방이 됐었는데 요즘은 좀 처방이 덜 되는 약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식단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약을 좀 응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또 가장 많이 처방이 되는 약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포도당 제흡수 억제제입니다. 포도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DNA는요. 우리의 굶었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포도당을 저장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지방으로 저장하고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그렇게 저장하고도 혹시 흘러가는 당이 있으면 다시 주워서 몸으로 재흡수를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진짜 쌀이 없어서 못 먹었잖아요. 그럴 때 쌀 한 톨이라도 옛날 저희 할머니는요. 밥이 쉬었죠? 쉰밥도 못 버리게 했다니까요. 쉰밥도 씻어서 드셨어요. 얼마나 쌀 한 톨이 귀했는지 흘린 밥도 안 주워 먹으면 복 달아난다고 하고 정말 쌀을 소중히 여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쌀 소비량이 줄고 있잖아요. 역으로.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하튼 우리 몸은 여전히 옛날에 배고픈 시절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포도당을 재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한 거죠. 당으로 신장으로 나가는 화장실로 나가는 포도당을 재흡수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포도당은 물에 녹기 때문에 포도당이 나가려면 물도 같이 나가요. 자, 그래서 이게 단점과 장점이 되기도 해요. 자,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어때요? 혈압도 낮아지겠죠. 혈압이 오르는 이유가 혈액량이 많아서 그래서 혈압약 중에 혈액량을 조절하는 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을 드시게 되면 혈당을 조절하려고 먹었는데 혈압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포도당이 지방으로 변해서 살이 찌기 때문에 이 약을 드시게 되면 체중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처방이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이 약을 드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만 당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인간만 이 몸속에 사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몸은 세균들하고 같이 쓰는 몸이에요. 우리 뱃속에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유익균도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유해균도 있어요. 곰팡이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기생충도 있고 다양한 생물들이 우리 몸을 공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포도당을 신장으로 빼다 보니 균들이 포도당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서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약을 못 드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이 약을 먹었더니 방광염에 잘 걸린다. 질염에 잘 걸린다. 이렇게 비뇨생식기에 염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당 잡으려다가 방광염이나 질염 알아보셨을까요?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이 약을 드실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당뇨약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건 좋은데 혹시 당이 있으시면서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혈압이 더 떨어져 버릴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 약이 참 장점도 많은데 사람에 따라서 저혈압, 포도당과 함께 물이 너무 같이 빠지니까 탈수, 빈뇨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혹시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질염이 생긴다거나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방광염이 생긴다거나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너무 어지럽고 입이 마르거나 그러면 혹시 약 때문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왜 제가 여러분이 드시는 약이 어떤 성분이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지 이제 정말 이해되시죠? 약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불편한 증상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불편한 증상을 예측하고 있다가 약의 용량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으면 어때요? 당뇨약은 당뇨약대로 먹으면서
방광염약 먹고 산부인과 가서 질염 치료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약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약이 늘어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 나오고 코티솔이 나오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노출이 돼서 당 조절이 더 안 돼요. 자, 이러면 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먹은 약이 오히려 당을 조절하는데 방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약을 먹어도 당이 조절이 안 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어려운 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약의 상품명, 즉 제품명을 보지 말고 성분명만 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먹는 약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 있었죠. 이 메트포르민은 성분명인데 이 약은 딱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메트포르민만 외우시면 되는데요. 예, 그 외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 설픈 요소제는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드로 끝나는 거예요. 아, 드로 끝나는 성분명이 있으면 아, 내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그리고 소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탄수화물 분해를 막아주는 약은 이렇게 즈나 스로 끝나니까 차별화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약도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약도 자, 인슐린 반응성을 증가하는 내장 지방을 잘 줄여주는 약은 존으로 끝나죠. 타존 이렇게 끝나고 DPP4 억제제 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인클레틴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거 이 약은 틴으로 끝납니다. 자, 안 어렵죠. 그리고 신장에서 포도당을 재흡수를 억제하는 약은 뭐예요? 진으로 끝나요. 자, 별로 안 어렵죠. 우리가 이렇게 너무 어려워 보이는 것도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는 약이 뭐 틴으로 끝나는지 진으로 끝나는지 존으로 끝나는지 이런 것만 아시면 아, 이게 인클레틴을 활성화시키는구나. 포도당을 흡수를 억제하는구나. 뭐 내장 지방을 없애려고 이거를 썼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고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당 조절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을 대략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으로만 당을 조절할 수 절대 없습니다. 당뇨는 호르몬 질환이기 때문에 호르몬을 조절을 하면 당뇨는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긴 것이 어제 오늘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축적되어 온 거기 때문에 호르몬 조절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즉, 몸 관리, 마음 관리는 이 약을 드시면서 꾸준히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되죠. 어떤 방향성으로 몸과 근육, 몸과 마음을 관리할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혈당 정상화의 열쇠는 저는 첫 번째도 코티솔, 두 번째도 코티솔, 세 번째도 코티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저 안 받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스트레스는 마음만 받는 게 아니라 몸도 받아요. 관계의 스트레스, 마음의 스트레스만 사람들이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과로. 내가 만드는 혈액량에 비해서 내가 쓰는 혈액량이 훨씬 많을 때를 과로라고 하잖아요. 과로일 때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요. 이 과로 중에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몸을 많이 쓰시는 분, 그러니까 농사를 진다거나 택배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근육을 많이 쓰시는 직업도 있지만 저처럼 뇌를 많이 쓰는 직업도 있어요. 상담을 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생각을 많이 해야만 하는 직업들 있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생각이나 걱정이 많으신 분들, 이것도 우리 몸으로서는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혈액을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코티솔인데요. 코티솔의 다른 이름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입니다. 글루코가 글루코스라는 말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 코티솔은 우리 몸에 포도당을 높여주는 호르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당을 조절하시려면 내가 뇌를 많이 쓰는지, 내가 몸을 많이 쓰는지, 내가 마음을 많이 쓰는지 모두 다 살펴보셔야 돼요.
마음을 많이 쓰셔도 당이 오르고요. 근육을 많이 쓰셔도 당이 올라요. 그리고 뇌를 많이 써도 당이 올라요. 그러니까 당이 올랐다는 거는 이 세 곳에 몸과 마음과 뇌의 불균형이에요. 이 세 곳을 다 많이 바라보시는데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뇌를 우리 몸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쓰는 곳, 즉 포도당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뇌인데 왜 뇌가 포도당을 많이 쓰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생각의 대부분은 후회,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말이 있어요. 생각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들 생각 내가 멈추려고 해도 생각이 멈춰지나요? 저도 해봤거든요. 안 돼요. 제가 볼 때 생각이 멈추는 순간은 죽는 순간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생각만,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아,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인데까지 생각을 내가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에서 나도 모르게 쏘아 올려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은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생각의 패턴을 바라보시고요. 쓸데없는 후회. 아, 내가 후회를 많이 하는구나 알아차리시면 후회를 하지 않는 쪽으로. 아, 내가 걱정을 많이 하네?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절대 생존에 유리하지가 않잖아요. 적당한 걱정 말고 쓸데없는 걱정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필요 없는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시면 걱정을 놔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라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데 조언도 해드리지만 저 역시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림하듯이 살림도 그렇잖아요. 집안 살림도 필요 없는 거는 빨리 버려주고 꼭 필요한 것만 있을 곳에 딱 갖다 놔야 살림의 동선도 짧아지고 살림도 즐겁고 에너지도 줄잖아요. 머릿속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바라보고요. 그런데 생각하고 감정은 또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감정을 구분을 못해요. 자, 감정은요, 몸으로 느껴져요. 생각은 뇌가 하지만 감정은 몸으로 와요. 우리가 무서운 생각이 들면 어때요? 심장이 두근두근 하죠? 두려운 생각이 들면 어때요? 등골이 오싹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감정이 몸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 감정을 느껴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생각이 들면 무섭기 싫어 해서 회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걸 억누르기 위해서 술을 먹고 불안하니까 단 걸 먹고 이런 식으로 감정을 회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정은 느껴주시고 알아주시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게 생각은 바라보고 몸으로 올라오는 감정, 이 감정은 느껴주시다 보면 코티솔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당뇨의 핵심은 코티솔이 안 나오게 내 뇌를 안정시키고 감정을 안아주는 겁니다. 요게 빠져 있으면 다른 거 아무리 식단 조절을 하고 아무리 운동을 하셔도 이 혈당의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생각과 감정을 분리해 보세요. 저도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는 생각이 감정이고 감정이 생각인 줄 알았는데 생각과 감정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두 번째요. 요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몸속에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저혈당일 때 인간한테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슐린. 요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혈당에 빠지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솔이 나오고 코티솔이 나오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저혈당이 오고 이 반복되는 흐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앞전 영상을 보시면서 꼼꼼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몸을 쉬게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는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다 하더라도 몸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우리 뇌는 정신적 스트레스인지 몸의 스트레스인지 구분을 못 하거든요.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코티솔이 나오고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코티솔이 나오는데 코티솔이 나오게 독려하는 음식과 약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커피, 술, 담배, 그리고 요즘 너무 많이 드시는 매운 음식, 이런 것들이 다 코티솔을 올려요. 이런 음식들이 다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이죠.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코티솔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손발이 차다고 해서, 배가 차다고 해서 드시는 보양식들, 몸을 뜨겁게 함으로써 교감신경이 흥분이 됩니다. 물론 적당히 드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계속 드시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도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과했을 때 문제인 거지 적당한 건 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말씀이 8대2 법칙이에요. 좋은 거 8 먹고 나쁜 거 2 먹자. 어떻게 우리가 무해한 음식, 나한테 좋은 음식만 10을 먹겠어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지금 환경 호르몬이니 토양의 오염이니 해서 우리가 아무리 무해한, 인간에게 좋기만 한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좋은 것만, 인간에게 유익한 것만 드시려고 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율은 좀 정해야 된다는 거죠.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 5대5가 아니라 8대2 정도로 드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경우도 일주일 내내 마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술도 한 달 내내 마시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담배는 끊으시는 게 좋겠죠. 매운 음식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보양식도 뭐 어쩌다 한 번 정도 드셔야 되죠. 근데 몸을 쉬게 한다는 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과식인데요. 물론 스트레스 때문에 과식을 먹는 기전은 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과식을 하는 게 인간에게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죠. 자, 과로도 말씀드렸죠. 급하게 먹는 것도 인간에게는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 급하게 먹으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서 코티솔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먹으면 과식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기름진 음식, 간식,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음식을 먹느라고 우리 몸이 혹사를 당하고 당 조절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가급적이면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환자분들이 당뇨에 걸리면 이런 음식을 전혀 안 먹어야 되냐고 묻는데요. 그러진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드실 수도 있어요. 과하게만 드시지 않으면 되니까 너무 당에 걸렸다고 해서 지나치게 식단 제한을 함으로써 오히려 당이 오르는 거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를 좀 릴렉스하게 이렇게 이완시켜줄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육 만들어야죠. 이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죠? 근육이 있어야 당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 속에 당들이 근육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큰 근육에 집중하세요. 큰 근육, 팔 근육 같은 데는 아무리 해도 근육이 많지 않은 당이 잘 안 떨어져요.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등 근육, 그리고 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키는 횡격막,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속근육, 호흡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횡격막 근육도 근육을 만드는데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육을 만들면 무조건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인슐린하고 굉장히 상관이 있는데, 자,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인슐린이 없이도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형당뇨, 인슐린이 잘 안 나오시는 일형당뇨 환자분들도 운동을 하면 효과를 보시는 거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든, 인슐린 저항성이 없이 인슐린이 부족하든, 인슐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근육세포가 언제 포도당을 쓰냐? 바로 운동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면 포도당이 딱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이 있든지 간에, 당뇨 진단을 받았든지 간에, 자, 인슐린에서 자유롭게 포도당을 쓰고 싶으시면 식후에 반드시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골격근을 써주시면 인슐린하고 상관없이 당을 쓸 수 있다는 그림입니다. 그리고요,
이건 정말 팁인데요. 먹는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가 탄수화물부터 드시잖아요. 그럼 바로 혈당이 오르는데 식이섬유나 단백질을 먼저 먹는 거예요. 식이섬유가 뱃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훨씬 당이 적게 오르고 포만감이 훨씬 빨리 오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순서만 바꿔도 인슐린 저항성에서 벗어나기가 쉬워요. 자, 이런 팁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훨씬 쉽겠죠. 마지막으로 체액을 확보하시는 걸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체액 확보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체액을 확보하지 않은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너무 저염식을 하지 말자는 게 체액 확보의 핵심입니다. 너무 저염식을 하시게 되면 소금이 혈액을 적당히 잡아줄 수 있는데 삼투압에 의해서 저염식을 하게 되면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자, 혈액량이 줄어들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기가 훨씬 쉽겠죠. 적혈구의 이동은 더 어려워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면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과 소금, 포도당과 소금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적당한 소금, 고염식도 나쁘지만 저염식도 나빠요. 특히 혈당 관리에 있어서 적당한 소금은 이 포도당을 물에 잘 녹게 해서 잘 빠져나가게 해주기 때문에 지나친 저염식은 오히려 혈당을 내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소금하고 소금물은 다르다고. 자, 소금은 직접적으로 세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암이나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짜게 먹는 건 안 되지만 소금을 적당히 물에 녹여서 소금물, 즉 국물, 제가 맑고 삼삼한 국물 드시라고 했잖아요. 맑고 삼삼한 국물을 드시게 되면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소금뿐만 아니라 적당한 미네랄이 있어야 우리 몸속에 효소도 잘 만들어지니까 적당한 미네랄 섭취하시고요.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자지 않는 사람들, 잠을 줄이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이 코티솔이 춤을 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때 세포 복구가 일어나고 호르몬의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일을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때 자주고, 제때 먹어주고, 제때 놀아주고, 제때 일해주고, 적당히 우리가 균형을 맞추면서 사실 때 인슐린 저항성에서 벗어나시기도 하고요. 인슐린 저항성의 한 질환인 당뇨에서도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은요,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게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노력으로 개선될 수가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결국에 인슐린 저항성에서 벗어나는 거는 몸과 마음의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길이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셔서 인슐린 저항성에서 벗어나셔서 질병에서도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